오늘은 4장, 5장, 6장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냐 원인 규명입니다. 그리고 3부 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잡을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의 기본적인 입장은 마틴 루터의 입장은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하면 중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양 의학도 그렇고 동양 의학도 그렇고 현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균형에서 온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약방 가보시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 당신은 폐의 기능이 강한데 위장의 기능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장육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인 생태론적이라고 할까요? 홀리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런 입장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철학적으로 쓰는데 이분은 이제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균형. 균형은 뭐 이렇게 저울 같은 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갈등이 있는데 갈등. 이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마르크스가 대표적이고 또 뭐 자본주의 시장도 이제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 사회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깨진 균형의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시장과 국가의 기능이 깨지고 뭐 경제가 시장이고 정치가 국가겠죠. 국내와 글로벌의 균형이 깨졌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자와 패자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해석하면은 양극화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격차 사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자식들도 어느 분야의 전공에 따라 가지고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나요. 자식이 둘, 세 명 있으면은. 법이라든지 의학 쪽으로 나간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인문학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입에 풀칠을 하고 여기도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 사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농업 사회는 다 농사 지니까 그게 무슨 불균형이 있겠어요? 다 같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성자와 패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전쟁의 얘기가 아니고 경제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메리트 시스템, 능력주의 같은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균형이 또 깨지면은 성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나온 게 이제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되는데 이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거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노인들의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노인들은 돈도 없는데 물건도 전부 비싸게 사야 되고 인터넷 사용을 못해서 그리고 키오스크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걸 정보 격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선진 기업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돈을 왕창 버리고 거기에 망가지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재래적인 그런 사업들이 물론 앞쪽으로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 배터리 같은 것도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불균형이 돼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균형이 깨어졌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뭐 생산성 향상이 둔한 이게 성장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막 10% 성장할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2%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 둔화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의 불균형적 영향. 기술이 막 도입되는데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하고 사용하는 데도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이것도 심각한 거죠. 지금 뭐 급속히 이제 인구가 줄는 거죠. 선진국들이. 이때 인구구조라고 하는 거는 나이 연령대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뭐 65세 이상하고 뭐 몇 세 이렇게
치게 되면은 상당 정도 균형이 깨어져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항아리형이 돼야 되는 지금은 역피라미드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균형입니다. 인구.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하고 인도의 부상이 자기들 균형을 깨는 거죠, 일종의.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뭐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싼 값으로 막 팔면은 미국 가면은 전부 그 중국 물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문에 사는 건지 중국이 미국 때문에 사는지를 판단이 안 서더라고. 90년대는 한국 물건이 많았어요. 미국 슈퍼에 가면은. 백화점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봉제라든지 뭐 신발, 옷 이런 거 있는지 거의 다 중국이 쫙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은 또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중국, 인도의 부상을 상당히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중국만큼 성장이 안 해서 자기들한테는 이제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신뢰의 상실이에요. 상실된 신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원인을 따져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못 살게 되고 어렵게 되면은 가진 사람들,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엘리트를 불신하면은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된 제도라는 게.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드러난 게 뭔가 하면 포퓰리스트들이에요. 독재자들. 내가 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너끼리 다 해먹으라.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와 권력의 격차가 지나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동적인 정치로 가고 검권 정치로 간다는 거예요. 이 검권 정치도 대단히 문제가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후진국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따져보면 주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저성장하고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경제 쇼크로 좌절감을 많이 겪는다. 미국으로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장점이 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개천에 용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는 다 못 살다가 이제 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개천에 용났는데 요즘은 뭐 개천도 뭐 개천이 없는 거 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웬만해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국민 소득이나 생활 환경이. 그래서 옛날에는 뭐 까만 검정 고무신 신으면 만족했거든. 근데 요즘은 뭐 저건차 타면 만족 못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심리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냥 차를 가지는 걸로 만족을 못 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보고 또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여하튼 이제 경제에 이런 걸로 사회 자체가 불안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엘리트들은 신뢰를 잃었다. 이제 이건 엘리트 입장에서 이런 거고, 국민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엘리트를 신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은 법이라는 게 강자의 이익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은 게임의 룰이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이 포퓰리스트들 특히 요즘 여섯곡 같은 거 많이 그걸 시리즈물을 보면 다 이런 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저끼리는 법도 안 지키고 뭐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걸 과도하게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대리 복수를 하게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요즘은 대리 복수도 안 돼. 끝에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남어. 이게 세상이 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니까 포퓰리스트하고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를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쭉 얘기한 겁니다. 아까 신뢰 상실의 원인이 뭐가 있나. 글로벌 무역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이제 비판하게 되면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유무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이 보호무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이 점에서 아담 스미스를 이해받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보호무역이에요. 미국에서 우방이라는 놈들이 뭐야? 다 우리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을 안 하겠다는 관세를 높이 매기는 거죠. 계속 관세 장벽을 쌓는 겁니다. 세전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거는 뭐 통계가 많아요. 요즘 1%도 안 되고 0.1% 이런 통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1981년하고 2019년을 비교를 했어요. 차이가 이렇게 쭉 높아졌죠. 특히 미국하고 카나다, 영국, 이탈리,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북구하고 유럽, 스위tzerlän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별로 안 높아졌잖아요. 이게 차이가.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한 40년 가까이 됩니까? 미국은 지금 2019년도에 세전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점 몇 프로 정도 돼요. 많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면 안 되고 스위스는 10몇 프로 되네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13%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세 1%가 저렇게 가져가니까 대단한 쏠림이죠. 1%가 1%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 2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는 더 심합니다. 부. 재산을 또 통계를 내보면은. 그리고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은 공산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이 사람은 관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보는데 정치적 독점 정치,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니에요, 중국은. 그러면서도 경쟁적 경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이게 문제야. 경제가 성장 안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 권위주의적 정부,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60년대 이때는 좀 권위주의적으로 했잖아요. 70년대까지. 자유주의 경제가 민주주의하고 혼합돼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당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조금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어요. 독재가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잘 극복한 거죠. 80년대. 큰 소란 없이 극복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계속 억누른다는 겁니다. 억누르다 그것이 화산처럼 폭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뭐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시진핑이 이제 10년 독재를 연장을 했잖아요. 거의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지대추구 자본주의가 서구에서는 등장했다. 금융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 지대추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로비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에 관심이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정부에서 푸는 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독식의 시장이 되고 경쟁이 약화가 되고 특히 심각한 게 조세 회피와 탈세. 그래서 윤리적 기준이 약화가 된다. 이런 겁니다. 가장 나쁜 케이스가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독점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겠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은 생산에다가 재화를 투입하지 않고 정치라든지 법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분은 지대추의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선진국의 경제 자본주의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무서운 거죠. 상호 악순환이 된다. 정치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또 정치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포퓰리즘의 위험? 정치적으로 보면 왜 팬덤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보수 정권이나 뭐 현 정권 상관없이 뭐 문파 개딸들 일종의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권위적 자본주의에 맞서고 있고 이제 자본주의가 두 개예요. 선동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이거는 고소득 자유적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내부적 위험이다. 필리핀, 튀르키,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미국까지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이거는 중국이에요. 이 구분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중국에는 선동은 없죠. 선동에다 다 붙들려 가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선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권력에 눌려가지고. 고소득 자유적 민주국가의 외부적 위협은 중국과 베트남이다. 이때 뭐 고소득은 뭐 10,000불 정도 잡은 것 같아요. 14,000불. 외부적 위험이라고 본 거예요. 중국과 베트남이 서방의 선진국들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자유화해버린 거예요. 다 망했거든요. 동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경제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제도 없이 그냥 자유를 도입하는. 그러나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식으로 시장을 도입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자의적인 분류예요. 선동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지만은 하나는 선동을 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못하게 하는 나라는 관료적이 된다. 권위주의적 선동은 선거 다수결. 이건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선거 아니죠. 대중적 유혹하고 선동할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독점적 기관들과 야당을 억압한다. 우리나라도 이거 뭐 야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독재 정치다 그러는데 그걸 뭐 독재 정치라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독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금 후진 나라에 보면 독립기관들과 야당을 억압한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자를 부상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개념으로 비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특히 이제 뭐 헝가리 이런 데 이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사용을 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가 없어. 정치를 개인화한다. 사유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자의적 통치와 회화의 법원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 관료제와 법, 언론과 같은 제도들을 자신의 부속물로 만들거나 아예 폐지해버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상당한 정도 이런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은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MBC 같은 싸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사사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이게 선출된 권위주의자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 미국에 주로 예로 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 이 일들을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심판자 특히 검찰, 사법부, 선거관리기구, 세무공무원을 전복한다. 이런 공직자들이 소속기관, 정부, 헌법, 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안기부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정치의 힘이 미치는 거죠. 자신의 반대자를 특히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인물을 괴롭힌다. 언론을 통제하고 세금제도, 명예훼손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독립적인 사업가나 문화계 또는 지식인을 공격한다. 요즘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잘못 지키면은 신상털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타겟이라고 그럽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겁이 나서 아이떡을 하고 이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신상털이가 이게 대단히 협박치고는 대단한 협박인 것 같아요. 뭐 가족들 위협을 하고 셋째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은 헌법이나 선거법을 변경해서 선거를 통해 도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게 시진핑 얘기인 것 같고 이거는 지도자 자신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해주는 위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조성한다. 안보위를 조장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왜 그런 이런 선동이 왜 먹히냐라는 거예요. 먹히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책 실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엘리트가 불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동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혐오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쟁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립적 법치주의에 달렸는데 이거 혐오한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사람이 두 개 다 혐오한다. 경쟁 나쁘다고 얘기하고 재산권 그거 공익을 이용해서 좀 서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 판별법 이것도 제시했어요. 대단히 구체적이죠. 독재자 판별법. 민주적 게임 규칙을 거부하거나 지킬 의지가 약한 자. 정치적 반대자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자. 우리나라 이거 두 번째 해당되는 것 같아요.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이건 트럼프 얘기죠. 언론을 포함한 반대파의 시민적 자유를 축소하려는가.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정도는 일부는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 이건 다 트럼프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 22년 대선을 패배하고도 승복하지 않고 도둑맞은 선거다. 그리고 2024년에 올해예요, 올해. 포퓰리즘 극단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단주의를 부추기게 된다. 공화당 욕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공화당은 미국 정치에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극단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이고 타협을 경멸하며 사실 증거 과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치적 반대파의 정당성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건실하다고 봤는데 그냥 트럼프가 그걸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은. 공화당이 트럼프를 내치지 못하고 트럼프한테 맥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더 많죠. 이번 11월 달 선거에서 선거인단 수가 동률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로.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런 경우 의회에서 결정하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치열할수록 거의 동수로 가요. 100만 표, 200만 차이 이게 아니고 20만 표, 30만 표.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의 정치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은 특히 양당 정치에서는 균형이 유지돼 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래서 울퍼는 공화당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공화당은 소득분포 상위 0.1%의 물질적 이익에 봉사한다. 공화당의 어떤 그 감세 정책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파의 관점에서는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런 관점 민주에 치명적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쇼 로젠버그라고 하는 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정치학자 같은데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걸 뭐 비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양심적이고 사실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했다.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를 해야 하지만은 국민은 이를 싫어하고 기존 엘리트들 대신에 우파 포퓰리스트를 선택한다. 방향 감각이 잃고 애롭고 불안한 시민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 이거는 히틀러 등장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도 그래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시즘의 빛이 보인다. 파시즘이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시즘으로 나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좀 과장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쇼 로젠버그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치학에다가 심리학을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뭐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울퍼는 앞에 주장에 디스토피아. 그래도 이분은 여전히 그래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좀 고치면은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울퍼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업적, 정책, 지적 엘리트들이 보호해야 한다. 여전히 이제 이분 엘리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민주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해서 3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획에도 뾰족한 수도 없어요. 대책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분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를, 정치와 경제를 바꾸는 쪽으로 이제 다음 얘기가 진적이 되겠습니다.